자리를 국민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문재인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인생판탄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전희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간의 국민 보고대회도 갖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망 실태 그리고 패스트트랙 도대체 선거법이 왜 문제이고 공수처법이 왜 문제인가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제가 아니고 범여당들의 범여권 정당들의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법장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게 딱히 뭐다라고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께서도 계셔서 오늘은 그것을 좀 쉽게 전달하는 그런 자리로 이 자리를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떻게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문재인 정권 경제 성적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아직도 더 알고 싶으십니까? 네. 그럼 환호로 오늘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면서 자유한국당이 표방하는 대안이 있는 대안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정당을 앞장서서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책위 의장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내빈 소개할 때 우리 의원님들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데 소개 다 됐는데 원외위원장님들도 많이 함께해 주셨고 그 외에도 우리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 많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우리 전희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권 2년 됐습니다. 근데 아직 2년밖에 안 지났냐, 이거 어떻게 남은 3년 하느냐 하는 이런 탄식이 국민들한테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지나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희 당 정책위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 2년의 악정과 폭정을 돌아보고 이거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행사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첫 번째 세션에 이 선거법, 공수처법 가지고 하고 두 번째에 우리 청년과 여성의 좌절 이걸 다루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원내대표께서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겨서 이 세션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2부에는 원내대표하고 저도 여기에 같이 이렇게 패널로 올라가서 같이 우리 최 교수님하고 윤 교수님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거는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청년 여성의 좌절은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좀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챙기겠대요. 안겠대. 근데 결과적으로 2년 지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아주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제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저소득층 소득 제일 하위 5분의 1에 20%에 속하는 이분들이 근로소득 제일 많이 줄어들었고 전체 소득도 당연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분들 고통이 이렇게 커가고 있고 청년들을 여성들을 특별히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이 정권 들어서서 지난 3월 달에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2, 3월에 청년 이 실업률이 아주 좋아졌다. 도대체 무슨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는 건지 어제 수석 보좌관 청와대 회의 때 그 얘기한 거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국민들 다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저 양반이 저게 일부러 어깃장 놓으려고 저러는 건가? 아니라면 이 상황 인지 능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세션에서 아무튼 청년 여성들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 느끼고 있는 좌절들 진솔하게 정말 이렇게 격의 없이 얘기하고 그거를 우리 지금 같이 동시대를 하는 청년 여성들이 함께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듭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우파 정치에서 요즘 가장 공을 들이는, 그리고 이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두 키워드, 청년, 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말씀해 주실 네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유튜버, 요즘 크리에이터라고 하나요? 유튜브 스타입니다. 성재준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성재준 씨 소개해 드립니다. 네,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의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님, 네,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인가요? 네, 그렇죠. 유튜버 크리에이터 맞죠. 네. 자, 다음은 우리 강남을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정치 스타트업 청사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슈스케 방식으로 당협을 맡으셨죠? 네, 소개해드립니다. 정원석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자리가 훤해집니다. 김용식 노원병 당협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청년과 여성의 문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재준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게 아마 14만. 네, 엄청난 구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하나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독자분들만 다 보셔도 기본적으로 14만 정도 되는 그런 정말 파워, 영향력, 인플루언서 이런 표현도 쓰던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청년 정책, 또 청년이 바라보는 정치, 국회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청해 드릴까요? 제가 이제 청년으로 대표로 이 자리에 소개해가지고 좀 영광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이제 추구하고 있는 정책들을 봤을 때 이따가 또 신조위원회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지금 경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20대 후반인 저로서 굉장히 위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인식의 변화가 물론 이제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대통령을 막론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건 맞는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과정을 수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용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인식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런 자리를 좀 자주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배현진 위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배현진 위원장 걱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당이고 제 페이스북을 굉장히 열심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더라고요. 그 배현진 위원장이 아니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걱정한다. 자, 혹시 감사합니다. 여성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요즘 뭐 여러 가지 의제들도 있었습니다만 청년 여성, 우리 배현진 위원장이 생각하는 예, 뭐 아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 많은 그 가장 강력한 지지를 보낸 계층이 아마 청년이자 여성인 유권자들이었을 겁니다. 육아 문제, 경력 단절 문제, 우리가 늘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단칼에 속 시원히 해결해 줄 거라는 아마 기대감을 크게 갖고 계시지들 않았나 싶은데, 입에 단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시고, 그리고 돈 주겠다 뭐 이런 지원금 얘기 너무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여성과 청년이 주체가 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씩 실망하고, 오히려 저희 자유한국당에 좀 다른 해결책을 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새롭게 걸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 거 많이 준다고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주체를 여성과 청년에 놓고 하는 정책들은 오히려 퇴보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원석
위원장님 어떻게 요즘 느끼고 계세요? 당협을 새로 청년으로서 맡으면서 또 유권자들, 지역민들을 만나는 또 느낌도 있을 테고 문재인 정권의 청년 정책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요즘 청년이 두 가지 차원의 분노를 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문 정권의 연이은 실정과 그리고 청년 정책의 잘못된 방향성으로 인한 그러한 분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런 정치적 분노를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한국당의 모습을 더 기대하는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를 편들어주는 또 다른 차원의 분노가 지금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자유한국당이 우리들만의 보수 브랜드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의 분노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브랜드,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마케팅과 그리고 홍보 전략으로 지금의 청년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다음 총선 중원 싸움에서 최고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는 청년들을 위한 이 우파 정당, 보수 정당의 브랜드, 그리고 홍보 전략, 정책을 상품 팔듯이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김용식 위원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청년 정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년 정치인이다 이렇게 본인을 규정을 하시고 계신 거죠? 정치인이라기보다 아직은 정당인이라고 말씀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 저도 뭐 배울 게 너무 많은 중이라, 그리고 지역에서도 글쎄요, 청년 정치인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청년이라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뭐 많은 게 없고, 어쨌든 제 자리,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해야 될 거를 못한다면 청년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M4에 대한 주제를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든 생각인데, 우리나라 지금 이 M4 세대에 제일 잘 어울리는 아주 훌륭한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우리 세대에서 우리 대통령도 경제도 포기하고 안보도 포기하고 외교도 포기하고 많은 걸 포기하고 계신 대통령입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청와대는 언제쯤 포기해 주실지 참 궁금한 중입니다. 네, M4 세대가 20대 청년들을 가슴 아프지만 상징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개 포기한 걸로 봤을 때 M4 세대의 주역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인가요? 이게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신 것 같습니다. N4 정권, 뼈아픈 N4 말씀이신 정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성재준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요즘 보면은 유튜브 그 공간에서 이 우파 청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고 또 논리도 굉장히 탄탄하더라고요. 우파 유튜버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또 어려움,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원래 이제 그 유튜버를 만드는 거는 제일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소재를 찾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매일 아침마다 소재를 하나씩 던져주셔가지고 이렇게 고민할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전이나 뭐 이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시작한 지가 3개월 남짓 됐는데 3개월 동안은 오늘 소재를 뭐 할까 이렇게 한 10분 이상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재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무궁무진한 소재다. 이게 어쩌면 진짜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당 대변인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사안들에 대해서 논평을 내다 보면 하루에 막 10개도 내야 될 지경이다. 왜냐면 어느 거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우리 배현진 위원장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하는 여러 이제 지향 가치들이 있는데
뭐 여성의 문제, 청년의 문제 같은 거, 인권의 문제 같은 것도 선택적 감수성을 가지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 편이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남의 편이면은 침소봉대하고 자꾸 이걸 다른 쪽으로.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문희장 국회의장의 이미자 의원, 동료 여성 국회의원을 어떻게 보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냐. 근데 저는 그 일이 있었을 때 모두가 다 같이 분개할 줄 알았어요. 이 문제라면 모두가 다 같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역성을 들고 나오는 여성단체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당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특히 저한테는 이 패널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여자지 않습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청년, 특히 그 중에서 여성의 좌절에 관해서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대목, 선택적 감수성이라는데 제가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청년이면 청년, 또 남녀 모두의 공통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력 단절도 아내를 가진 남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육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년 중에서도 꼭 집어 여성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언론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뉴스데스크 앵커 그것을 위해서 어렵게 공부했다라는 것을 아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뭐 IMF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힘든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순간을 시련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좌절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 세대한테는 다음 단계로 노력하면 지니고 할 수 있다라는 성취의 욕구 그리고 꿈의 사다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본인이 가고 싶은 그 꿈을 따라가는 사다리가 이 사회에서 하나씩 붕괴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 얼마나 뭐 강의실 불을 끄고 제첩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돈을 주고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의 시스템, 노력한 자가 노력한 만큼 성취하고 얻을 수 있고 그 대가에 대해서 공을 치아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 기업이 돌게 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기업 안에서 노동자들 간에 자연스럽게 육아 문제와 이런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작업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앞장서서 청년과 여성 그리고 남성 모두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청년이 정말 우리 사회에 표를 의식한 하나의 신분으로 저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관통하는 어떤 시기를 정치권에서는 그걸 이제 특정하면서 우리가 물론 그 허들을 넘기 어려운 최초의 스타트를 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청년이 하나의 신분이 돼서 그것이 정치권에 의해서 오히려 청년들의 그 황금과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서는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용감하게 정말 이 정치에 뛰어든 우리 위원장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긴 이제 시간, 예를 들어 직장을 다녀도 뭐 요즘은 뭐 2잡, 3잡의 시대를 가는 거니까 정치와 생활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청년답게 씩씩하고 어디에 매몰되지 않고 줄 서지 않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김정원석 위원장님? 예, 저는 덕업일치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업과 생활을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정치의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 나름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그리고 보수의 이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는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젊음의 열정
이런 것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젊음의 특권과 젊음의 유전자가 오롯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마련이 되면 저는 우리의 정치는 일상과 분리되지 않고 최대한 많은 공감을 끌어내면서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이제 용기 있는 그런 말씀이시고 의욕이 넘쳐져서 참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 김용식 위원장님도 자유한국당의 명찰을 달고 청년들을 만나는 느낌, 또 청년들이 하는 고민을 우리 방식으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탕 주듯이 무언가를 주는 방식은 실패다라는 게 문재인 정권의 청년 정책 실패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 김용식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다행히도 지역에서 제가 한 6년 정도 PC방도 운영해보고 카페도 운영해보고 정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소상공인의 생활을 해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봤던 친구가 지금 스물이 넘어가지고 군대에 가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다른 위원장님들도 물론 많이 만나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다양하게 20대 초반부터 많이 만나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일반적으로 자유한국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만나면 적폐다, 일단 친일 그런 식으로 먼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동네 친한 형이었던 입장으로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해보면 문제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저희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한 글자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요. 갱 싫어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이유는 갱이거든요. 한 글자로 정리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근데 그거를 또 생각을 전환을 의식을 좀 바꿔주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 글자로 정리되기 때문에 뭔가 안에 숨은 뭔가 내포된 뭔가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친일과 적폐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가 탄핵 국면부터 받아왔던 오해들 그런 것만 조금 설명을 좀 해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저희한테 많이 저희가 하는 이번에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앉아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 나쁜 게 아니네요, 맞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쉽게 더 빨리 넘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장은 저희가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는 만큼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가진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들이 알고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냥 그것만 조금 더 알기 쉽게 편안한 느낌으로 부드럽게, 너무 꼰대같이 말고요, 그렇게 좀 다가간다면은 큰 이제 저희한테 힘이 되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배현진 네, 지금 이제 꼰대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늘 해왔던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여권에서 저희 정당 특히 지지자들한테 이른바 틀다, 꼰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좌우를 선악을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평등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의 가치, 어디에 방점을 찍고 무게를 두느냐,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어른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어른들께서 자식에게 이것이 가치고 네가 성취하려는 것,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자라야 한다는 걸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걸 하면 꼰대다라는 문화적 프레임을 어느 순간부터 씌워놨기 때문에 차라리 욕먹을 바에는 말씀을 안 하겠다 하고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많은 분들이 꼰대이자 틀딱인 것처럼 색안경을 끼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저희가 자유한국당이 그 대표적인 정당처럼 자리매김이 된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민들에게 그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공들여서 소상히 설명드리면서 실망하셨던 부분들 헤쳐나가면서 이익정당이 아니라 이념정당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가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 이 세대 간의 갈등도 없이 또 봉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자리들을 앞으로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이크 쟁탈전이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정원석 위원장님. 네.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주요한 비엘이 있는 갈등과 분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남성을 적폐로 몰고 빈부격차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기업가 정신을 모독하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왜곡된 도덕적 이상주의로 인해 가지고 저희는 대한민국이 갈수록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결국은 그 프레임에서 외면된 자신들의 목소리를 도저히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그리고 이 봄철에도 손주들이랑 노시는 그런 안락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결국은 문재인 정권 당사자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이런 통합과 상생과 그리고 미래 키워드를 선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을 하건 함께하는 그리고 무엇을 하건 함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르고 상식적인 도덕관을 내세우는 그러한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성 청년 의제 시간이 지금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시간인데 간단하게 이런 질문으로 한 말씀씩 단어를 말씀해 주시고 끝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이래서 우파한다. 나는 뭐 때문에 우파한다. 나는 뭐 때문에 우파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이 성재준 TV의 성재준 씨부터 한번 주시겠습니까? 성재준, 나는 뭐 때문에 우파한다. 성재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파한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지켜야 되는 여러 가치, 역사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 배현진 위원장님. 배현진은 이래서 우파한다. 우파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의 불의를 참지 않습니다. 나는 정정당당해서 우파한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원석 위원장님. 정원석은 이래서 우파한다. 우파는 하나의 가치입니다. 수단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고 정말로 상식적인 가치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용식 위원장님. 김용식은 이래서 우파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가치를 가졌기에 우파한다. 네,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까? 여성의 문제, 청년의 문제는 결국 우파에게서 소외된 또 우파가 밀리는 이슈가 아니라 우파가 해결할 수 있고 우파의 방식이 옳은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장서서 젊은 청년들, 젊은 우파들을 규합하고 계시고 또 다양하게 활동해 주시는 우리 네 분의 앞으로의 더 맹활약을 위해서 큰 박수 보내주시면서 이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파탄의 와중에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왜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기꺼이 전문 지식을 저희에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전문 지식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서강대 경제학부의 최인 교수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의 윤창현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윤창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입니다. 투쟁도 이끌고 그리고 원내 협상 다 이끌어가면서 요즘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정책의 사나이, 정책을 도맡아 책임지는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정책위 의장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도대체 뭐가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문제인가를 여러 차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경제,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 자, 우리 이거를 정치권에서 표현하는 용어는 민생입니다. 정말 민생을 이렇게 놔둬도 되느냐. 근데 민생 챙길 생각은 안 하고 패스트 트랙이라고 뭘 빨리 가자고 하는지 봤더니 이제 이게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근데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걱정을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기획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쉽게 정리하자면,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문재인 선거법은 네모다. 나경원 대표께서는 저 네모 안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제가 아마 기권 연장법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쪽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민생 평판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문재인 선거법대로 하면은 결국은 좌파 세력이 과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조금만 잘하면 대연 확보선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좌파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때문에 굉장히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년에 이 국회 내에서 이 좌파 세력이 과반을 훌쩍 넘어서 이제 대연 확보선까지 한다면 저희 대한민국의 정책은 왼쪽으로 한참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민생이 더 파탄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선거법은 민생 파탄법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네, 선거법이 정치 문제인지 알았는데 이것이 곧 경제 문제이자 민생 파탄의 문제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명쾌한 정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정용기 의장님께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법은 네모나 저 안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네, 대표님한테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그 더 채우기 전에 첫 번째 세션에서 청년 여성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중에 여러 얘기 나왔는데 한국당에서 좀 차별화된 좀 뭔가를 제시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 각 분야별로 어떤 정책 이슈가 있잖아요. 그 정책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 비전과 그 국민들께 설명해주는 정책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정책 관련해서도 저희가 전문성 있는 분들, 실무자들하고도 브레인스토링 많이 했는데 여기서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 이제 조만간 원내대표님, 우리 당대표님께서 국민들께 그런 비전을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더라. 진짜 결국은 궁극의 청년 정책은 지금 용돈 주고 사탕 주는 이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게 궁극의 청년 정책이고 정책 방향이어야 한다라는 데까지 이제 와 있다. 다시 한번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냥 차였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고 끝났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 화법 그대로 좀 하자면 공수처법은 문재인 특수수사대법이다라고 얘기할 걸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민생 침해법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수처라는 것은 이렇게 살면서 분쟁이 다 있게 되잖아요. 법적 분쟁이 있게. 그러면 수사기관, 사법기관, 법정 이렇게 거치면서 분쟁이 정리되는데 그 경찰, 검찰, 법원 여기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경찰 고위 간부 또 검사, 판사들을 평상시에도 감시하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수사 그리고 그런 판결하면 바로
체포하고 또 기소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분쟁이 있는데 이거를 공정한 법의 잣대가 아니라 좌파 이념의 잣대로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판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는 경찰, 검찰 그리고 판사에 대해서 강제하겠다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경제활동, 정상적인 자기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이게 전부 좌파 이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재단되고 되면 결국은 자기 삶의 어떤 문제로 계속 다가오게 되는 그런 면에서 이게 공수처법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민생을 침해하는 민생 침해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문재인 특수사대법이라는 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정영기 의장님. 그러니까 네모칸을 답을 지금 2개를 주신 아주 정책위 의장을 하시면서 이게 아주 많이 프로처럼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문재인 특수수사대법이라고 말할 줄 알았겠지만 뭐 그렇기도 하지만 민생 침해법이다. 이게 높은 사람들 잡아가두는 정의로운 법이 아니라 결국에 내 생활에 좌우의 기준으로 나눠서 법을 재단하면서 결국에 일반 국민들의 법 질서, 법의 신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민생 침해법이다.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정말 깊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차례가 반드시 온다라는 경각심이 저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전문가 2분 나와 계신데 지금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법을 나경원 내대표 정영기 정책위 의장이 하나는 민생 파탄법 그리고 하나는 민생 침해법이다. 이렇게 2분이 말씀을 맞추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자, 두 분 다 경제학 전공이시고 경제학 전공자로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지금 이 패스트트랙 전국 어떻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최인 교수님부터 말씀 청해 들어볼까요? 저 대한민국 경제 내리막입니다. 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숫자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경제는 숫자가 필요하고 그래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파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득주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위적으로 임금을 상승시키면은 소비가 증가해서 GDP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임금을 상승시켰을 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있는 사이에 30% 혹은 뭐 5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민간 투자하고 고용과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GDP 성장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이념에서는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혹자는 이게 뼈대 있는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지명도가 낮은 그런 이론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글 스칼라에 가면은 각 논문에 인용 빈도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논문들은 소득 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논문들이에요. 여기 숫자를 보시면요, 이렇게 무슨 뭐 얼마 안 돼요. 200회 무슨 뭐 100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의 중요 이론들,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받은 폴 로우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용 빈도수가 이게 100배가 넘습니다. 26,000, 28,000배. 우리 경제학회에서 중요 논문이 있으면 그걸 읽고 자기 연구에 활용해서 인용 빈도수가 올라가는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론은 경제학자들이 사실상 보지 않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빈도수가 낮죠. 자, 그런데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론으로 부각됐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이론을 정책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심각한 민간 투자 감소가 일어났어요. 경제에서 이 투자는 생산 능력을 확충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때입니다. 7분기 동안 계속 민간 투자 성장률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재 요즘 4분기 마지막 1년 동안에는 아예 민간 투자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민간 투자가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지난 10년을 비춰보면 별로 없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지금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의 금융위기 때인데 그때는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덜한 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분기 동안 연속해서 민간 투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 앞으로 다가올 좀 먹구름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렇게 민간 투자가 감소했을 때 우리나라 GDP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보면은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그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다음 분기에 2.84%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더 나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2.5도 될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좋아져봤자 2.0%를 좀 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반전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투자가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5%대의 성장률은 거의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투자가 갑자기 살아나기 어렵거든요. 기업인들이 갑자기 뭐가 바뀌어가고 더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한 고용을 보면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15세, 64세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세대들이죠. 그 세대들의 취업자가 약 34만 명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면에 지난 정권에는 고용률이 3.5% 증가했고 약 180명의 취업자가 더 생겼어요. 이 180명 플러스와 마이너스 34를 비교해보면 지금 정부의 경제 실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요. 15세, 64세 고용률 변화를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에요. 2018년도. 계속 고용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영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그 전 정부 하에서는 이게 다 플러스예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 많이 늘어나고 적게 늘어나고 했죠. 계속 늘어났는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네거티브 아니면 영에 가까운 성장이기 때문에 이 고용이 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뭐가 어렵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숫자는 다 정부 통계청에서 받은 숫자들이에요. 제가 이건 정부랑 저랑 다른 숫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면은 지금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고용이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기술이 좋아지면은 경제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투자가 감소했죠. 고용이 감소했죠. 기술 수준은 별 변화가 없죠. 그렇다면 당연히 경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보면요. 이게 지금 그래프를 그려왔는데 이 녹색 선이 뭐냐면 전 정권의 경제 성장률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재인 정부인데 지난 6분기를 보면은 6분기 중에서 5분기가 지난 정권의 경제 성장률 평균에 못 미칩니다. 어떤 때는 한참 못 미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그 주도하고 있는 이 소득 주도 성장에 비해서 현재 투자 나빠지고 고용 나빠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GDP가 나빠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더 좋아질까? 저는 그런 반전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서 걱정해요. 앞으로 한 2, 3년 동안 계속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국 경제는 내리막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아예 본격적으로 좀 덧붙여서 경제 상황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윤창현 교수님. 네. 앞에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조금만 추가를 한다면 지금 이제 심각한 미래 세대 등골 빼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그동안 20조 원 정도 여유 자금을 쌓아놨는데 전 정부에서 해놓은 거죠. 그걸 이제 2인실까지 해준다, 1인실에 1% 해준다, MRI를 해준다. 참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올해 벌써 의료보험 재정이 적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면 20조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한 4, 5조씩 적자 나면 20조만 한 4년, 5년이면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천문학적인 의료보험료의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제 그걸 누가 다 내냐? 지금 청년들이 이제 다 내야 되겠죠.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 급여도 드리지만 그 퇴직하고 연금을 드립니다.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연금보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하면은 뭐 부인까지 혹은 파트너까지 유족연금을 드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군인하고 공무원하고 합쳐서 지금 현재 가치로 한 사람은 940조가. 근데 공무원 군인이 120만 명이니까 120만 명의 유족연금까지 다 합쳐서 940조인데 17만 명을 드린다. 계산 단순하게 보니까 연금 부채만 130조가 늘어나요. 누가 냅니까? 다 미래 세대들이 내야 될 문제니까. 지금 65세 이상이 700만 명인데 막 그냥 이것저것 막 드립니다. 좋죠? 그러나 2025년 되면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도 지금 노인 인구가 50%가 늘어나요. 한 6, 7년 지나. 누가 다 냅니까? 다 미래 세대가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 들어와서 국민 세금 알기를 정말 너무 쉽게 알고 너무 힘들게 일해서 그 혈세라고 부르는 세금을 국민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가난하고 부자하고 세금 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그렇게 내는데 그걸 걷어가지고 공무원을 그렇게 늘리고 의료보험은 물론 세금에는 안 들어가지만 일종의 국민 부담금인데 그것도 뭐 세금이랑 거의 똑같죠. 왜냐하면 의료보험은 또 소득 평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누진적인 게 많기 때문에 많이 버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의료보험. 그래서 의료보험을 세금에다 집어넣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소득 평등이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국가부채는 느리지 세금은 막 쏟아지. 이번에 버스 문제도 52시간 문제 결국은 또 국민 세금으로 풀어버리고 최저임금 뭐 보조 준다고. 그래서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한테 많은 걸 전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석유가 발견돼서 돈이 벌리기 시작할 때, 그 과거에 국회에서 그 석유 나왔을 때 노르웨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석유 팔아가지고 돈 다 써버리면 미래 세대는 혹시 석유가 고갈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서 그때부터 노르웨이 분들은 석유 판매되면 80%를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20%만 쓰자. 80%를 저축해서 계속 또 굴립니다. 그게 노르웨이 국보펀드고 그 돈이 지금 1조 달러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보펀드고 노르웨이 국민이 500만 명이니까 나누기 하면 1인당 2억 원이에요. 1000대 1로 환산했습니다. 그렇게 미래 세대를 배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쓰면 절대로 안 된다. 미래를 위해서 뭘 남기자. 이런 그 아주 멋있는 결정을 통해서 지금 1인당 그렇게 많은 2억 원의 돈을 해놓고 지금도 계속 풀어나가고 있고 그 돈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굴려서 무려 5%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노르웨이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문재인 이게 뭐냐 도대체. 미래를 위해서 뭘 쌓아놓고 더 만들고 투자를 하고 더 바꿔놓고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쓸 수 있는 많은 재원들을 여기저기다 생각해서 좀 더 여유를 만들어놔야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미래 세대 등골 빼먹기로 그냥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만 살고 이제 미래는 뭐 없는 거냐, 욜로다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정책 속에 들어있는 세금 우습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미래 세대한 배려 하나도 없이 나중에 청년들이 나이 먹어서 다 감당해야 되는 그 수많은 그 부담들을 지금 이렇게 많이 만들어놔도 되는 거냐. 이런 면에서 지금 세대야 뭐 약간 더 채택이 오니까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 운용 방식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우습게 하고 부채를 우습게 하는 방식을 좀 지양하고 제대로 된 좀 미래를 배려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 그리고 누가 더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거냐. 아까 첫 세션에서 뭐 꼰대 나오고 뭐 막 이랬는데 진짜 꼰대는 저쪽입니다. 제가 볼 때 저렇게 또 미래 세대를 이렇게 함부로 그냥 다
다 빼먹고 부채를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어요 이게. 이런 뭐 많은 말에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청년들이 그런 거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모든 정책이 정말 그 미래 세대를 배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하는 정책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오싹할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인 교수님은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2, 3년 동안 더 이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주셨고, 윤창현 교수님은 아주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미래 세대의 등골 빼는 정책이다. 노르웨이 사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축하는 나라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면서 앞으로는 생색내는 1세션의 청년들 제일 생각하는 척 했지만 결국에 지금 보면 청년 세대에게 가장 최악의 정권, 잘해주는 것도 없이 빚까지 떠넘기는 그런 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정말 지금 이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그런데도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저렇게 선거법 공수처법만 가지고 저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저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아까 진짜 꼰대는 저쪽이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진짜 꼰대 정권, 진짜 꼰대 정당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절로 들 것 아닌가 생각해요. 꼰대 뜻이 결국은 남의 이야기 안 듣고 계속 자기 생각만 하는 게 꼰대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도 지금 똑같은 입장이세요. 보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선거법 이야기 조금 더 드리면 선거법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표를 찍었는데 내가 찍는 국회의원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국회의원이 결정되는지 모르는, 내가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만 잔뜩 늘리는데 그것이 내 표를 한번 행사해서 그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이번 문재인 선거법입니다. 수학 공식이 6개 나온다고 하죠. 그 가운데도 추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 위헌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당에다 찍은 표는 나중에 비례대표 계산할 때 표값이 적게 계산이 돼서 우리 당 정당 전체 득표율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지역구 의원에서 의석수를 확보하면 비례대표에서 한 자리도 못 가져가게 되니까 우리는 적게 계산이 되고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의 표를 찍은 경우에는 과다 계산이 되는, 그래서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2002년도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꾸로 읽으면 당연히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국은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만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헌적인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지금 이 꼰대 정당이 망쳐놓은 그 사회주의적인 실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생 폭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추경하자 뭐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추경 보니까 사실은 전혀 이 뭐 재난 이런 추경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결국 명목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무효하고 처리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유행이잖아요. 이게 타노스의 장갑이 유행이라는데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노스의 장갑이라고 이 패러디가 요새 유행된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뭐 방송 장악, 두 번째 사법부 장악, 헌법재판소 장악 이러고 나서 나머지가 바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이다. 우리 그래서 이 문노스의 장갑이 완성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것이 저희의 절대 절명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해를 가져가는 절대 절명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푸느냐? 결자해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4반인데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유성엽 대표가 원내대표가 돼서 인사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국은 이 지역구 개연수 줄이는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그대로 있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것을 좀 잘 이끌어서 전체를 좀 무효화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꾸로 지역구 국회의원도 늘리고 비례대표도 늘린다면 이거는 국민들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쪽으로 저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나경원 대표께서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반드시 의석수 늘리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벌써 나오고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의석수를 늘리자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슨 꼼수를 써서 일단 속여먹은 다음에 반드시 의석수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의석수 늘리자 그랬으면 아마 세상이 뒤집혔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공고하게 자기들의 그 친위 세력들을 많이 만들어놨는지 의석수 늘리자는데도 세상이 마치 조용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가 그런 참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인데요. 이게 정책위 의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송에도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시청자들한테 먹힐까? 이런 걸 먼저 좀 시험해보고 배현진 위원장님 맞나요? 시험해보고 반응 좋으면 쭉 간다. 어떻게 이거 반응 좋으면 이런 토크 콘서트 의제별로 우리 쭉 갑니까?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당 그냥 싫다, 듣지도 않고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동안에 해오던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듣지도 않고 무조건 싫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같이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한국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국민들께 전하는 방법을 좀 찾아내자는 말씀드리고, 또 어벤져스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어벤져스 보면 가족, 사랑, 또 흑백 간의 조화, 그리고 세대 교체 이런 긍정과 통합의 메시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정권은 이 공수처법, 선거법도 그렇고 배제, 독점, 복제, 그리고 투쟁, 저주 이런 코드만 이 정권이 지배하고 있다. 어벤져스 좀 문재인 대통령 보라고. 네, 문재인 정권에서 우파를 자유한국당을 강 싫은 정당으로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것은 강 좋은 정당이 아닙니다. 꼼꼼히 뜯어보고 살펴봐도 보면 볼수록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정당, 그렇게 좋아지는 정당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 문재인 정권의 민생 파탄, 그리고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경원 원내대표님, 정용기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두 분의 최인 교수님, 윤창현 교수님, 앞서 1세션에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우리 여러 청년 위원님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플로어에 시간을 못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서 자유한국당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